라디오 반민특위 42회 정유년 새해 첫 방송입니다. 촛불 경선과 국민 예비 내각이라는 제목으로 2017년 이제 가장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제 조기 대선을 어떻게 치를 거냐 해서 이제 새해 전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촛불 경선 그리고 국민 예비 내각. 1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새해 복은 다들 많이 받으셔야죠, 이제. 네, 우리 31일 날 보긴 봤잖아요. 네.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고. 작년에. 네. 아, 벌써 또 작년이네. 네, 저는 성공한 애청자. 네. 한 번 출연하셨는데 네. 굳이 또 나오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성공한 애청자로 나왔습니다. 우리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는 네, 김나연입니다. 네, 김나연 선생님께서 우리 또 어떻게 오셨습니다. 새해 맞아 포부도 이렇게 딱 밝히고. 오, 뭐 먼저 그럼 밝혀주세요. 아, 저요? 네. 네. 정권 교체? 너무 소박한 꿈인가? 너무나 당위에 기대는, 네. 정권 교체. 돌멩이 하나라도 올리자. 소박하지 않죠. 전공교체 아직까지도 넘어가야 될 산이 있고 그리고 촛불이 지금 줄지 않고 있잖아요. 줄지 않고 있는 거 봐도 국민 여러분도 이제 탄핵을 시키긴 했지만 국회에서 아직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수십만 촛불이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단순하게 그냥 제야에 좀 타종을 하니까 인원수가 많아진 거 아니냐가 아니라, 아니죠. 그 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확연하게 달라졌더라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사람들이 좀 바빴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31일에, 확실히 이 인파가 확 늘어난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약간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도 갔었다가 일행을 찾기 힘들 정도. 포부 얘기해보죠. 포부 있으세요? 제 포부는 제 꿈도 실현되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드는 건데 일단 박근혜가 없어져야 저도 한번 좀 실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꿈이 뭐길래? 나연쌤 꿈은 뭔데? 저 이제 안정적인 생활과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그래. 그런 꿈이 있습니다. 아직 미혼자인데 이제 기혼자의 기열에 들어서고 싶다. 네, 그런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기혼자에? 진짜?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지금 한 4일째 지금 계속 이 감기 몸살 때문에. 어제도 이제 페이스북 보고, TV 보고 하다가 술자리만 나오면 술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이걸 좀 고쳐야겠구나. 결국은 술 때문에 이제 몸이 계속 안 좋다가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번에 몸살이 유독 세게 왔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곽 박사님 얘기했던 정권 교체에 한 몸을 바치기 위해서도 좀 건강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도 1월 1일 한 해 그래도 간만에 뭔가 희망이 좀 있는 새해 아니었습니까? 딴 때에 비해서. 그럼요. 네. 그래서 이 국민들 희망에 부합하고자 어울려보고자 저희가 주제를 촛불 경선, 국민 예비 내각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탄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인용이 헌재에서 사실 그럴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그러면 탄핵 이유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런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저는 내용 다 떠나서 이게 말이 됩니까? 피의자가 기자들을 수십 명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자청한다는 게 기자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네. 하겠다고 네. 불러가지고. 이거는 법무부나 검찰 특검에서 제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할 수 없는 건 아닌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정지돼 있지는 않죠.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돼 있는 거지. 이 사람이 그냥 박근혜라는 사람이 기자 간다면 할 수 있는. 근데 도 이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더 이상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전 기자 간담회 했다길래 이게 누가 요청했나? 강제로 기자들이 찾아갔나 하고 막 찾아봤죠. 근데 자기가 자청을 해가지고 전 그런 표현도 그러더라고요. 간담회 하면서 저기 좀 드시면서 하시죠. 이런 표현도 제 기자 간담회 전문을 요약만 봤지 이때까지 전문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영상으로. 어젠 전문을 다 봤어요. 와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내용 보셨어요? 하여튼 박근혜 탄핵이 되건 말건 그리고 이후에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네, 그냥 뭐 그렇게 이제 생을 뭐 끝까지 가겠죠. 자기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후에 결국은 구속돼야 되지 않나. 죄가가 반성의 여지가 없잖아요. 반성의 여지가 없으면 어떡해. 뭐 눈물을 머금고 처벌해. 중형을 때리죠 보통. 네. 저희 그러니까, 같은 경우. 네. 가중형, 예, 가중치를 더. 저희 그 이 국가보안법 사건은 반성의 여지가 없다면 보통 한 1.5배 이상 형이 더 나오죠 보통. 집시법 이런 것도 그렇고. 네. 그럼 어떡하나요? 사형인데. 아니 그냥 가중하면. 사람 어떻게 그럴 수는 있습니까? 네. 그냥 뭐 한 128년 뭐 이렇게 나왔지. 네. 그리고 어제 내용 보면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보셨으면 눈이 뒤집혔을 것 같은데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할 건 다 했다. 네. 근데 예전에 그 얘기 됐어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헌재가 세월호 7시간 동안 행적을 밝혀라 그랬잖아요. 근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랬거든. 근데 어제 그 얘기했어요. 기억에 의존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 말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 이상한. 네, 그리고 뇌물과 관련해서도 삼성 뭐 이런 뇌물과 관련해서도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다. 완전 전면 부정한 겁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특검은 바보가 된 거예요 지금. 그냥 박근혜 이 표현대로 하면 특검 아무것도 없는 죄에 특검을 꾸려놓고 사람들을 소환하고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1,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정말 바보같이 아무 혐의도 없는 사람을 의심을 하고 아주 그냥 이 땅에 진짜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아주 나쁜 아니 국민들이지 이런 거 않습니까? 보면 박근혜가 촛불이 꺼질까봐 노심초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촛불이 꺼지면 어떡하지? 이 기회에 내가 한 몸 나 하나 죽고 나 하나 희생되고 나 하나 바보 되더라도 나 하나 미친 거시기 되더라도 촛불에 불이 꺼지지 않게 급하게 기자간담회를 요청한 것 같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촛불 초대장이 이제 이런 건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박근혜라는 인물의 민낯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언제나 가공된 이미지만 봤던 것이고 그래서 이 새누리가 공범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절절하게 와닿는 이유는 박근혜의 민낯을 가공을 한 자들이 누구냐 이거죠. 가공을 한 자들이. 그게 유승민 아니냐 이거죠. 정윤회고 그게 김무성이었다. 대표 박근혜 대표의 가공한 데는 차원병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외형적으로 가공을 하고 연설문도 가공을 하고 모든 게 다 가공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들이 나는 몰랐다라고 한다는 거는 또 하나의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니냐. 저는 박근혜라는 인물이 처신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그 부역자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 하는 것들을 진짜로 국민에 대한 이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도 없는 놈들이다. 곽 박사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페이스북엔 다 그러더라고. 얘는 정상이 아니다 이미. 정상이 아닌데 왜 정상인의 눈으로 판단을 하냐. 전응이거나 아니면은 미쳤거나 이런 거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곽 박사 평이 맞는 거죠. 이 나라의 이 역사를 이렇게 만들고 정치를 이렇게 만든 기득권자들의 인식이 실제 그렇다는 거지. 미치지도 않았고 전응도 아니고 자기들이 판단하에 아주 교묘하고 악랄하게 그런 입장을 유지해 온 거죠, 사실. 네. 그거를 국민들이 지금 보면서 너무 놀라워하는 거지. 그냥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딱 최순실 관련해서도 전면 부인했어요. 어떻게 지인이긴 하지만 지인이 어떻게 뭐 그 국정을 다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었겠냐. 그건 자기가 한 거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 새해 모든 게 정상으로 바로 잡혀서 새해 보람찬 새해가 됐으면 한다고 덕담까지 했어요. 기자들한테. 국민들한테 한 거죠. 정상으로 바로 잡아서 보람찬 새해를 만들자. 이런 거 보면서 참 이 아나무인과 적반하장이 거의 상상을 초월한다. 근데 다행히 정상으로 바로 잡힌 소식이 오늘 아침에 바로 뉴스 속보로 떴죠. 정유라가 잡혔습니다. 근데 멀리도 갔어요. 덴마크에서 잡혔어요. 예전에 그 네티즌의 한 명이 번뜩이는 수사가 있었잖아요. 최순실이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언론사 인터뷰했을 때 그 덴마크라 그랬죠. 콘서트. 네, 콘센트. 그걸 딱 보고 덴마크라 그랬는데 그럼 그때부터 계속까지. 그럼 이때가 뭐야? 기자분들이랑 전부 다 정유라
찾아본다 해갖고 독일로 다 갔잖아요. 실제로 이제 덴마크에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하여간 정유라가 잡혔다는 이 기쁜 소식, 정유라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기쁠 사람들은 저는 정유라의 이제 동년 세대들이지 않을까. 네. 저는 우리가 이 정치 판을 보면서 이렇게 정유라 사건, 최순실 사건에서 열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 막막한 대한민국, 헬조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금수저, 전형적인 금수저, 정유라를 보면서 느꼈던 그 분노, 20대들의 그거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유라가 잡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42회 라디오 반민특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특집 방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곽 박사님이 PPT까지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새해 이게 단순히 그냥 지금이 1월 2일이라 가지고 정초라서 하는 방송이 아니라 역사에 없는 이런 촛불이었고 하나의 시민혁명으로 이야기되는 이 국면에서 지금 시민혁명 제 2단계 새로운 이제 스테이지로 나가야 되는 이 국면이라서 저희들이 특집 방송을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 처음인데요. 라디오 반민특위에서. 혁신하는 모습. 네. 앞으로 제가 뭔가 기대됩니다. 네, 2017년을 계기로 하나하나씩 직접 만드셨어요? 네, 혁신을 해야 아니, 이거 되는데 듣는 사람들 어떡해? 왜 이렇게 안 넘어가요? 네. 넘어갔어. 지금의 시대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국민주권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게 2016년 우리가 보내왔던 지난해의 총평으로 할 수 있지 않나. 박근혜 정부, 이명박근혜의 그 지난 9년을 돌아볼 때 뭐 대한민국의 보수화라든지 그리고 유신회기라든지 이런저런 우려들도 많았고 제가 참 그 박근혜 정권 집권 초기에 유신으로 회귀한다는 글도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많이 회귀를 하고 있었는데 기득권 세력은 그렇게 과거를 후퇴하고자 했으나 국민들의 힘으로 완전하게 그들을 이제 단죄하고 있죠 지금. 끝난 건 아니지만 국민주권 시대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국민주권 시대는 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바로 맨 처음에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뭐 광우병 촛불 때도 그랬고 세월호 촛불 때도 그랬고 주로 보면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그 민주공화국이 무엇이냐라는 게 이제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갑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됩니다. 즉 국민주권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권자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엄숙하게 선언하는 바이고 정치인들이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같은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정말로 정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근혜 국가관, 대한민국이 우리 아빠 건데 니들이 뭐냐라는 건데 대한민국은 니네 아빠 거, 박정희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촛불의 분노로 여실히 이제 입증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국민주권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렇게 지난해를 평가할 수 그건 있겠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유재석 코미디언? 네. 유재석 씨가 시상식 나와가지고 네. 국민 코미디언이잖아요. 네. 유재석 씨가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다고.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왜 이렇게 썰렁하지 근데? 박사모한테 엄청 까였거든요. 아 유재석이? 네, 근데 거기서 박사모들이 이제 갑자기 이거 이제 중단하자. 여기서 얘를 더 건드리는 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재석을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완전 했다더라고요. 정색하고 너무 잘했어요 내용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는 해였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수 몇 명의 꽃길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꽃길이 펼쳐지길 바란다. 아니 그 국민 주권 시대라는 게 하나의 현상에서 좀 드러나는 게 지금 대선 잠룡들 네. 그리고 대선 이제 주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촛불에 얼굴 내미는 대선 주자도 진짜 많으시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대선 주자들이 지금 눈치를 봐요. 우리가 이전 대선까지만 해도 야권의 대선 주자라 그러면 촛불에 오면 약간 열광을 하고 집중되는 분위기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눈치를 봐. 그리고 촛불에 옛날 같으면 정치인들이 제일 앞에 와서 늦게 와도 제일 앞에 딱 앉잖아. 그건 난 진짜 특이하더라고. 그게. 늦게 와도 정치인은 저렇게 약간 얼굴에 철면피를 깔아야 되는구나. 탁탁탁 해서 제일 앞에 쫙 앉잖아. 근데 지금은
한번 그러다가 밀려났어요. 아 뒤로 가라 막 이러다가 지금은 주자들이 다 중간중간에 껴가지고 네. 뭘 하고 있고 국민들도 완전 열광하는 분위기 이런 게 아니에요. 막 대선 주자들도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뭐라 그러죠? 발언? 발언이나 뭔가 연설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뭐 빠라 그러잖아요.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나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지? 어떤 주장을 하지? 이런 걸 관심 있게 듣는 분위기지. 와, 열광하는 분위기 막 이런 거. 또 이러진 않더라고요. 뭐 사진은 찍고 하지만 그런 것도 뭐 하나 크게 바뀐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저희가 이재명 현상이라고 방송도 네, 두 그렇죠. 번에 걸쳐서 네. 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씨가 지금 뭐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고는 하는데 어찌됐든 그 17%, 18% 갈 때 그때 국민들이 왜 이재명 시장한테 그 높은 지지율 2위까지 한번 치고 올라가는 지지율을 줬는가. 국민들이 약간 그 자세에서 우리를 잘 대변해봐. 우리의 의사를 읽어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파악해봐. 딱 해서 그런 데서 뭔가 딱 모범적인 행위를 한 주자는 한번 딱 몰아가지고 저는 이번에 한 7, 8% 빠진 것도 이것도 또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게 쭉 올라가는 것도 한순간이고 쭉 내려가는 것도 한순간이고 이런 거 봤을 때도 국민들이 주권 의식이 높아진 정도를 넘어서 자신들의 이런 주권 의지를 실제 행동화하는 것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있지 않는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이건 뭐 국민주권 시대니까 국민들의 지지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고 고마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왜 망한 줄 아세요?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30%는 우리를 지지하게 돼 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국민들을 언제 한번 존중해주고 고마워한 적이 있냐. 새해 연하장이나 제대로 쓴 적이 있냐. 하나같이 개돼지 취급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사필 기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야권의 대선 주자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율 하나 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디오 반민특위 뭐 이제 언제 뭐 순위 배결에 들어가보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맞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방송을 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덜 내려놨기 때문에 또 순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더 겸손하고 그리고 이 애청자분들에게 뭐라도 하나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그렇죠. 노력해야죠. 더욱더 노력해야 되고 순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1%, 2% 그러니까 사람이 초심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뭐 지지율 20% 정치인이었습니까? 5% 떨어졌다고 막 전전긍긍하고 저는 뭐 그런 거 아니라고 보고 한 자리에서 지지율이면 어떻습니까? 언제는 뭐 지지율이 1%라도 있었나. 그래서 자기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를 펼치는 게 또 전체적으로 그 반기문 그거 보셨어요? 동영상? 못 보셨어요? 반기문 관련해 가지고 어떤 동영? 동영상 막 찬양 완전 찬양 일색 동영상 반기문 놀랍게 당군의 자손 반기문 뭐 어디 기가 내려와서 충청이 잉태한 반기문 하고 말을 타고 달려온 뭐 기운 뭐 전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동영상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동영상이 돌면 돌수록 이제는 마이너스가 되는 시대가 됐다. 그렇죠. 오히려 국민을 받들 주자를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이거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신격화되는 신화를 쓰고 있네. 아니 심부름을 시켜야 되는데 뭐 대단하다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심부름 시키기가. 예를 들어서 명절날 친척들이 다 왔어. 그럼 우리 조카애한테 야 슈퍼 가가지고 뭐 또 술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슈퍼 가가지고 뭐라도 뭐 사와라라고 뭐 돈을 주긴 줘야 되는데 조카한테 갑자기 술 심부름 시켰어요? 갑자기 그 조카가 이를테면 이제 이번에 또 뭐 서울대학교 특채를 뭐 합격해가지고 어디 뭐 해외 어디를 간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면 시켜야죠. 다른 애를 시키게 된다고. 아니, 나이 순으로 시켜야지. 나이 순으로.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국민 정서는 그렇지 않아요. 애매해진다고 시키기를. 그리고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존댓말을 써야 될지 반말을 써야 될지 애매해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신분권으로 선택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국민주권 시대이니만큼 정치의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우리의 활동의 방식도 국민주권, 국민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지 않나.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 그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에 자기가 김성식을 밀었잖아요. 근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칩거에 들어갔어. 네. 근데 페이스북인가 SNS에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겠나, 한 번만 넘어지는 사람이 있겠나, 셀 수 없이 넘어지는 게 우리의 삶, 넘어졌다고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면 끝내 이길 수 있다라는 시 끝부분을 약간 인용해서 자기 지금 심경을 피력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저는 약간 박근혜 아류 같은 느낌? 그냥 방금 국민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심부름을 하고 의사를 대변하다가 싸우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는 건데 얘는 그런 게 아닌 거잖아. 그냥 내부 경선 문제 때문에 한번 엎어진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이런 정치인들이 표현하고 주장하고 결정하고 자기의 행동을 주요 이런 데서 실제 국민이 있는가? 안철수가 뭘 했습니까? 이번에 이제 경선에서 넘어진 이 주장하는 내용 하나에서 보면서 그냥 자기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저는 안철수 전 대표도 대표적인 구시대 정치인이죠. 이제는 우리가 시야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정치권에 오래 있어가지고 6선, 7선을 해가지고 구시대 정치인이다. 아니면 이번에 처음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치 신인이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국민을 대하는 자세와 입장이 어떠냐는 걸 가지고 기준을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미국에서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한번 가보셨다며? 아니, 가본 적은 있지. 공부한 적은 없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국민을 중심에 놓고 국민을 받드는 이런 생활 행동이나 풍조를 익숙해지기 어려워요. 거기는 중산층, 아무리 넓게 봐도 중산층, 미국의 시민권자,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나 시민권자들을 얘기할 때는 그런 이들을 중시하고 어떤 절차상의 합리주의를 내세우는 이른바 미국이라는 사회의 시스템을 우선시하는 그런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난 시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왜? 온 세계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 미국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여론들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난 거야. 국민들이 중심으로 이제 한국 사회가 움직이는 시대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가졌던 이제 과거에 이를테면 아메리카의 어떤 이제 힘과 권력을 이해해야 되고 미국을 잘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중용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게 아니라 국민을 이해하고 국민을 떠받드는 미국을 떠받드는 게 아니라 국민을 떠받들어야죠. 가만히 보니까 저 아까 안철수 인용했다는 글도 예전에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런 적이 있어요. 자기가 선거에서 한번 져가지고 떨어진 적이 있는데 비 오다가 미끄러졌거든. 그러면서 맞아. 내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지. 나는 한번 미끄러진 거지. 하면서 다시 일어났다는 링컨 일화의 그런 일화가 있어요. 약간 좀 비슷한 냄새가 나요. 맨날 보면 좀 약간 바다 냄새 나는 링컨 말고 난 박근혜 냄새 나서 그냥 자뻑에 빠져있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적이 있지만 링컨 냄새나 박근혜 냄새나 본질은 뭐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국민을 중시하는 정치인이 좀 부상하는 그런 2017년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자, 이제 2017년 촛불 혁명,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우리 전국 전망을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린 화면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는 이런 운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거 좋아요? 뭐가요? 저 엽서 보내기? 엽서 보내기 운동? 네. 똥탄 이런 거 보내고 싶던데. 저는 국민들이 하는 거는 다 좋습니다. 적어도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저는 뭘 보내자 그러면 똥탄이나. 저는 똥탄을 보내는 건 너무 국민 정서에 안 맞다고 봐요. 인용이 안 됐을 때. 그거는 그때 보내도 늦지 않아요. 인용이 안 됐을 때. 그렇게 보니까 그러네요. 국민들이 지금 엄청 예의 바르고 점잖게
헌재해주고 있는 거네요. 지금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탄핵 결정하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탄핵을 인용을 하면 아마도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하나의 뭐 보루, 수호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띄워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재판관이 없는데. 근데 받아들여 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 방송 때 그릇이 크면요. 한두 방울의 구정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건 다 품고 간다고. 네. 그래서 그 헌법 재판관들도 왠지 분위기 기분 좋아질 거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럴 수 있겠네. 지금까지는 나는 이제 강남은 아니겠습니다만 기득권을 뭐 중시하는 또 살아왔는데 이거 촛불도 괜찮네. 나쁘지 않네 하는 느낌이 들면 민주주의의 확산이 돼요. 그러겠네. 교과서에 남을 거 아니야. 탄핵을 인용한 재판관 역사에 남는 거죠. 구인. 네. 멋있다. 박헌철은 그래서 그런가. 박헌철이 마치도 심리를 빨리 땡기는 게 지도 이 이름에 남고 싶어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마치도 그 성삼문 박평년 이계처럼 사육신 지금까지 역사에 남고 있잖아요. 언제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쨌거나 제가 이 TP를 딱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박근혜 정권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다면 이제 화두는 어디냐? 언제 끝나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시 퇴진 그리고 이제 조기 탄핵이 기본은 우리 저희가 딱 구호동 현재는 조기 탄핵.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이미 몰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헌재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곽박사는 몇 프로 보십니까? 저는요 87%로 인용이 될 것 같습니다. 낮게 보시네요. 낮게 본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아니 한 99% 이렇게 볼 줄 알았는데. 저는 87% 정도. 우리 나연 쌤은? 저도 한 그 정도 비쌀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부결을 시킬 수 있을까 과연 재판관들이 아까 사육신 생육신까지 얘기했는데 그 정도 이상으로 역사에 자욱을 남겨버리는 판결이 되는데 부결시키면 이제 을사오적으로 가는 거죠. 네. 거의 박근혜가 당하는 이상으로 당해야 될 텐데 재판관들이 그걸 넘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전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약간 촛불에서 열성 내고 이러신 분들은 그래 인용하지 마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한번 이렇게 차분히 가기 답답하다. 한번 그냥 훅 한번 갈아엎어 보자. 인용하지 마라 제발. 막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약간 농담처럼 하시는 얘기긴 한데 그만큼 인용을 안 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 인용이 된다고 보면 말씀대로 저 PPT 적힌 대로 탄핵 이후 준비가 시간이 많지 않네요. 네. 아마도 지금 이미 다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3월 경에 결정을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3월에. 3월에 만약에 박근혜 탄핵이 결정이 되면 60일 내에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되면 5월 그죠? 야 이거는 뭐죠? 5월 그 화사한 봄날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2017년 새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탄핵 이후를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탄핵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보수 진영. 지금 보세요. 반기문 보세요. 맨날 아까 그 영상. 반기문을 엄청나게 띄우는 영상도 나왔다고 하는데 다들 탄핵 이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반기문은 그저께 이제 유엔을 정식으로 이제 퇴임식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탄핵 이후를 준비할 때 한 가지 좀 주목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득권 세력 내에서 계속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딱 보니까 안철수?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철수는 야당이고 유승민은 새누리당이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발언을 중심으로 보면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누구와도 연대하겠다라고 입장을 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반기문 어떻습니까? 친박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 새누리당과의 연계설이 작년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랬는데 친박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자연히 조합을 어떻게 될까라고 되면
반기문, 안철수, 유승민 뭐 이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러운 것 같고 근데 이제 반기문, 안철수, 유승민 셋 다 대선 주자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나경원이 유승민 패권 때문에 개보신당 안 가겠다고.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개보신당에서 국민의당 의원들 만나면서 그런 데더라고. 안철수 빼고 통합하자. 이런 얘기가 이 대선 주자급 간의 알력이 되게 센 거 아니냐 지금. 나머지 방금 곽 박사가 얘기하셨던 대로 나머지는 그 반문으로 해서 뭉치는 게 중도 보수가 대세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남은 거는 이런 대선 주자급들의 지위 문제, 네. 역할 문제를 조정하는 게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뭐 나경원이나 그리고 안철수, 배재설 이런 게 그런 면에서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촛불이 지금 1,000만이 타오르는데 보수 세력들이 무슨 뭐 배짱으로 그리고 무슨 뭐 근거를 가지고 쟤들이 재집권을 한다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흐름을 가만히 보면 얘네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누구와도 연대하자 이 말인데 그러면 친박은 이제 거의 뭐 한국 정치권에서 이제 거기서 뭐 발붙일 자리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친문을 제외하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친문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는 여전히 보면 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와 정치적 뭐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을 친문이라고 하겠지만 문재인은 민주당 쪽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쪽에서 경선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누구를 결정할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럼 자연히 뭐가 되냐면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아닌 사람들, 민주당 외에는 다 모여라가 될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예, 흐름상. 자, 보세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40% 나온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몇 프로인가요? 60%잖아. 60%. 그러면 문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모여라라고 할 때 박근혜를 지지하는 친박을 완전히 이제 밟아버리게 되면 반문 세력을 총규합을 하면 2017년 5월달 대선이라 하더라도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저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각자 개별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뭉칠 거다. 이게 더 우려스럽다는 거죠. 반기문과 안철수와 유승민과 이런저런 대선 주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죠? 문재인 아니면은 뭐 이재명이 됐던 박원순이 됐던 이런 야권의 개혁적 후보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않겠나. 야 이렇게 되면은 그죠? 2017년 대선을 단순히 저희가 낙관하기만은 너무 좀 조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랑 친이계도 또 따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명박은 탈당을 했더라고요. 네, 새누리당 탈당을 탈당했죠. 하고. 또 이재호, 정의화 이쪽도 이제 따로 구축을 해서 저런 말씀하셨던 반기문, 안철수, 유승민, 신보수연합 같은 게 구축되면 글로 다 큰 방향에서는 다 글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 쪽에 있던 민주당이라고 보기는 어렵겠구나. 손학규 뭐 이런 애들도 또 절로 결합을 할 테고 그러면 생각보다 상층 인사로 보면 그림은 큰 거죠 사실. 네. 매우 큰 편인 거.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 중에 친박 세력 있잖아요. 박근혜 빼고 다 모여라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물론 뭐 기득권 세력 내에는 뭐 친문 계열도 새누리당은 어떻게 없진 되겠어요? 않겠습니다만. 새누리당 임명진 위원장이 지금 친박 다 나가라 네. 했잖아요. 그 몇 명 남지도 않는데 거기서 또 친박 다 나가라고. 그 이정현이 어제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보수 진영 내에서 분열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죠. 이미 지금 분열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걸 유념해 봐야 되는데 이미 4.13 총선 시기에 새누리당이 친박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보신당 이른바 개보신당 아무튼 뭐 개보신당 이래야 발음이 잘 나오더라고요. 아니 누가 예전에 그 청문회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발음이 자꾸 안 나와서 이완영 의원을 이완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발음이 잘 안 나와서 개보신탕으로 자꾸 발음이 돼서 그 이완영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옛날에 그
새마음 그 박근혜 그 총재 네. 시절에 사진에 보니까 이완영도 있고 그때부터 이미. 그 사진에 또 하나 강부자도 있어요. 강부자가 그때부터 이미. 강부자가 그때부터 젊은 시절부터 박근혜, 최순실, 이완영 이렇게 사진 찍힌 이 사진 찾아낸 사람도 난 대단하더라고. 예, 그 흑백 사진에서 확대해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과 조합해서 딱 찾아낸.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보수 진영의 분열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은 그것을 매우 우려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보수의 대선 주자를 이제 바톤 터치를 받아야 되는데 바톤 터치를 받으려면 박근혜를 철저히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야지 보수의 분열,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박근혜는 박근혜대로 살아남고 그리고 이제 이 박근혜를 반대하는 이른바 친박 반대하는 비박계에는 비박계대로 또 나오게 돼버리면 보수 진영이 표가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대선이 앞당겨져 버렸어요. 대선을 그냥 단순히 2017년 12월에 한다 그러면 친박 세력을 계속 제압을 해가지고 뭉개버리면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 중에 박근혜만 제외하고 새로운 이제 보수 세력을 만들어서 그들을 가지고 2017년 대선을 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은 촛불이 터져가지고 대선이 당겨져 버렸잖아요. 이제 5월달에 대선이 거의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저는 보수 진영들 내에서도 내부의 시간 정비와 이 교통 정리가 매우 지금 급박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얘네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보수 진영 내에 하나의 정치 세력이 교통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커다란 문제로 나타나지 않나. 저는 결선 투표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전에 그 안철수가 결선 투표제 얘기를 딱 던졌는데 결선 투표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 뭐냐면 이런 느낌도 딱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야권이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제 대한민국에서 야권 단일화 모르면 뭐 간첩이잖아요. 근데 보수가 단일화 하느냐? 보수 진영 내에 이만한 강력한 요구와 의지로 보수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할 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왜? 친박과 비박이 거의 왼수가 됐어요, 지금. 그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수 진영 어떻게 단일화할 거냐? 이대로 가면 야권은 단일화해가지고 단일 후보가 나올 거고 보수는 단일화가 안 되면 분열이 돼 있을 텐데 이렇게 선거를 하면 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강제할까? 어떻게 강제할까? 근데 그런 각도로 보니까 결선 투표제가 그죠?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1대1로 붙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우려도 느껴지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제가 워낙에 이제 진보 정당이 그죠? 네. 사표 심리 방지나 그리고 정책 홍보 이런 데서 그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제 약간 중요하게 주장을 하던 건데 이번에는 갑자기 안철수가 들고 나왔어요. 네. 전 그게 우선 걸려요. 안철수가 이제 그 세간의 평가는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 때문에 계속 출마 자체가 붕괴된 것 때문에 그 출로로 결선 투표제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안철수가 저희는 이제 더 좀 다른 꼼수를 충분히 부릴 만한 인사다 이 인사가 그래서 안철수가 들고 나온 게 하나 우선 의심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결선 투표제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전 같은 상황에서 진보 정당들의 이제 소수 정당들의 의사 개변을 위해서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그 보수 진영, 수구 진영의 표를 모으는 힘은 있겠지만 야권 진영에서는 지금 이미 야권 진영 후보 단일화 요구가 국민들 안에서는 매우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데서는 이거 자체에는 지금 당장에 꼭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촛불에서 지금 정치권을 바꿔보자 이런데 결선 투표제 논의를 하면 벌써 붙은 게 이걸 개헌해서 할 거냐, 개헌 안 하고도 할 거냐 이 논의를 정치권이 하고 있잖아요. 이 논의를. 근데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가 정치권 중심으로 딱 흘러가게 되니까 이것도 걸리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안철수라는 이제 사람의 정치 행보를 보면 2012년 대선 때 이 야권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의 단일화가 아니라 그냥 억울한 단일화. 그렇죠. 뭐 단일화 해가지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두문무차라고 안 나와버리고
힘 빠지는 단일화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안철수가 이번에 결선 투표제를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이 사람이 아직까지 2012년에 그 감정에 남아있구나, 아직. 남아있다고 느껴지잖아요. 느껴지잖아. 뭐냐면, 이 사람 건조 있네. 감정 오래 가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4년 전에 그날의 이거 하나의 모욕이나 울분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게 아직 소화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이 단일화, 또 그런 식의 단일화.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단일화. 진짜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모르겠다. 결선 투표제를 해보자 한번. 이러면 진보야 개혁이야 누구나 다 얘기하던 거니까 다 받을 거 아니냐고. 이거는 한번 싸워보자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느껴져서 왜 안철수 전 대표가 결선 투표제를 꺼냈을까? 오히려 이런 결선 투표제가 민주당 쪽에서나 아니면은 뭐 진보 진영 쪽에서 먼저 이 요구가 나와가지고 그게 수렴되는 과정이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야권 단일화에 감정이 있으신 분이, 앙금이 있으신 분이 그 사람이 딱 끄집어내버리니까 저는 약간 또 우려스럽더라고. 2012년 재판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죠. 결선 투표제는 워낙에 이제 진보 정당들이 주장해 왔던 거고 기본 의의나 의미 이런 거는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개헌 논란도 있는 거고, 그리고 광장에서 벌어진 촛불의 힘으로 이제 야권의 단결, 단일화 이런 분위기가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결선 투표제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라고 봤을 때는 약간 뭐 좀 조심해야 될 지점들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기존의 종래의 방식에 그대로 이제 구태의연하게 답습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대선 자체가 좀 약간 비정상적인 대선이잖아요. 이런 대선은 어딨어. 이를테면은 이전 정권의 임기도 채 끝나지 않았어. 대선 준비도 안 돼 있어. 그런데 촛불의 열기는 막 강렬해요. 정권 빨리 물러나라. 그리고 정권 교체하자. 요거는 터져나오고 있어. 천만 촛불이 타오르고 있어. 진보가 그동안 이야기하던 결선투표제, 정치 발전, 물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2017년 이 상반기에 지금의 전국을 내다보고 결선투표제 얘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프레임이 지금 새롭게 다 전환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화된 상황에 맞게 새롭게 탄력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물론 결선투표제가 진보 정치를 더 발전시키는 데 의미가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제도화하는데 한 단계 더 나가는 소지는, 진전의 소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2017년에 이 정국, 비정상적인 지금의 정국에서 결선투표제를 예전에 우리가 주장해 오던 거니까 구태의연하게 당연히 답습해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여 꾹꾹 삼켜가지고 이제 계속 우리가 먹자고 한 거니까 소화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정국이나 이제 딜레마를 만드는 소지도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좀 짚고 가자는 거죠. 저는 결선투표제가 물론 뭐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다 밀고 가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우려 중에 하나가 개헌으로 가는 카드 아니냐 이게 혹시. 왜냐면 대통령 선출 방식에 대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거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으로 빠져들 우려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진보 진영의 여러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 그런 거는 촛불의 힘으로 싸워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새롭게 우리가 불필요한 전선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싸움을 또 만들어야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개헌으로 가는 카드가 돼가지고 개헌 논의가 오히려 더 복잡하게 꼬여서 기득권 세력의, 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득권 세력의 개헌 프레임이 대중적으로 확산돼 버리는 그런 기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요. 지금 우리가 박근혜 탄핵시키고 이제 구속 수사까지 얘기하고 박근혜 부역자들 적폐 청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결선 투표제 논의를 하면 결국 국회에서 청산 대상들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걔네를 설득해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잖아. 그게 걔네가
뭔가 꼼수가 있어서 좋아서 찬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를 떠나서 걔네랑 이런 협상을 이 국면에서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친박 청산만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부역자들이 옷 갈아입고 개보신당으로 다 모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랑 그럼 정상적으로 지금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대선 전에 할 수 있는 건가? 전 할 수 없다. 기본 적폐청산이 먼저다 지금은. 말씀하신 취지로 봤을 때 이 제도적 측면에서도 있고 프레임이 바뀐 상황에서. 근데 바뀐 프레임에서 중요한 건 이 청산 대상자들이랑 제도 개혁을 논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우 왜 저렇게 좀 수세적이야? 뭐 이렇게 뭐 의심이 많아? 라고 이제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요. 지금 보수 세력들이 이 촛불 전국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라는 걸 보면 유도할 때 보면 상대가 힘이 세요. 그러면 힘으로 맞서지 않는다고. 그 힘을 이용을 하잖아. 유도가 그렇게 한다면서요. 저는 유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수 세력들이 하는 부분들을 보면 얘들이 놀진 않아요. 김기춘이 뭐라 그랬습니까? 라면의 일상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월화수목 금금금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가만히 보면 촛불과 싸우려고 하진 않아요, 지금. 촛불의 힘을 타가지고 촛불의 힘을 역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해보자는 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됐습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딱 그렇게 보이네. 그러다 보니까 한 놈만 싸우라고 드밀어 놓고. 그죠. 계속 보면 개헌 이것도 이 진보 그리고 이제 민주 세력들이 예전에도 물론 이제 원포인트 개헌 이런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권력 분점 이런 것도 얘기하던 거지 않습니까? 결선 투표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일정하게 제도적으로 전진시키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들이민다는 거예요, 자꾸. 그 힘을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맞아, 그랬을 거야. 얘네들이 야, 너네 정책 자료 좀 한번 쭉 펼쳐서 진보 정당이 예전에 주장하던 것 중에 몇 개 딱 써먹을 만한 거 찾아봐. 하다가 뭐 결선 투표. 네. 야, 한번 이거를 우리가 한번 차용해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올림픽 유도를 합시다. 올림픽 유도 결승전이에요, 지금 이제. 저 상대만 꺾으면 금메달이야. 근데 이 피지컬이 힘으로 보나 신장으로 보나 조건이 우리가 너무 유리해. 월등해요. 쟤는 그러면 키도 쪼매나고 뭐 별로 힘도 없어 보여. 그러면 야 피지컬은 우리가 앞서니까 무조건 갖다 밀어붙여. 그러면 금메달은 우리 거야 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무조건적인 공격, 탁공으로 나가는 것과 그죠? 상대의 수를 면밀히 내다보고 이런 부분들 쟤들이 기술을 중심으로 승부를 걸 건데 어떤 기술을 유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열어놓고 고민해보는 것들 중에 열어놓고 고민하자는 입장인 거죠.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은 그들이 그죠? 지금껏 기득권을 유지해온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라면의 일상화를 추구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면 얘기 엄청 강조하시네. 안 그래도 주권방송이 복선이야? 복선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김기춘이 라면을 일상화 하니까. 끝을 보시려고 얘기? 주권방송에 권혜옥 대표님이 김기춘과 다르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 밀라면 주권방송이 밀고 있잖아요. 아 그래? 몰랐어요. 몰랐어요. 주권방송 선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진짜 몰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주권방송이 선전하는 우리밀 라면이라면 전 2달째 먹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랑. 네. 진짜 맛있어요. 네. 맛이 있고 우선 속이 거북하지 않고. 장점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신년 특집 방송에 이런 얘기 나고 있고 진짜 참. 네. 자꾸 라면 복선을 깔기래. 난 뭔 얘기 하려나.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 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방향.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던 거를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요리를 할 때도 태극기 사진이네. 뭐 태극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약간 교집합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 광화문 촛불에도 태극기가 있는데 그렇죠. 시청 네. 그 할배들 촛불에도 태극기가 쫙 있잖아요. 거기도 촛불을 합니까? 네. 그래서 갈 때 잘 봐야 돼요. 집에 귀가할 때 태극기 든 사람을 다 또 시청 할배 집회에서 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렇죠. 얘기하려고. 뭐 태극기가 이제 뭐 대한민국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판매하는 분들도 촛불이랑 태극기 같이 팔잖아요. 그죠. 지금 시청.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극기가 지난 군부 정권들이 태극기를 내세우고 이랬다 보니까 태극기에서 이제 보수의 향취를 맡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기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태극기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태극기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고 촛불이 드는 태극기 저는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자 박근혜 즉각 퇴진이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 이야기합니다. 근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도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리를 할 때 보면요. 아직 고기가 다 익지도 않았어. 고기가 아직도 익지도 않았는데 지금 막 후라이팬에다가 다른 거 만든다는 거죠. 소스 만든다고. 지금 고기 굽고 있는 후라이팬에 그걸 내릴 거예요. 전문 요리사는 그렇게 하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대충 고기는 다 됐으니까 빨리 디저트를 만들자. 그래, 설이 걷는데. 막 급한 마음에 아니면 뭐 다른 걸 준비하자. 이게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굽고 있는 고기를 완전히 웰던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무튼 굽고 있는 고기 요리를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박근혜 즉각 퇴진이 달성돼야지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촛불을 완강하게 들어서 박근혜가 박근혜를- 어제 길을 열어줬잖아요. 네. 기자간담회로. 네, 이제 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네, 이제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게 박근혜에 대한 막 악감정이 있거나 내지는 박근혜를 애초부터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봐요. 철저한 수사가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는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죄만 하더라도 박근혜는 감옥으로 직행하라. 당연히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자들 똑같은 놈들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해체하는 데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촛불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누리 해체는 지금 약간 다른 국면이 된 것 네. 같은데 개보신당으로 모이는 게 하나 있고 박근혜가 얘가 아까 얘기했던 바보가 아니잖아요. 기자회견을 완전 강수를 둬서 했잖아요. 네. 전면 부정을 해서.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약간 그 유럽에 한참 막 극우, 나치 정당 이런 게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개보신당으로 옷 갈아입고 가는 애들은 가고 남은 애들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완전 당당하고 뻔뻔하게 가자. 이를 지킬 놈은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런 방향에서 뭔가 또 방향을 잡지 않았나. 그래서 새누리당 해체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지금. 원래 옛날에도 그 민주당이나 개혁진영 정당이 있어도 진보 정당이 약간 광장에서 세게 싸워주면 개혁 정당이 그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잖아요. 자유로워지고. 그런 것처럼 쟤네도 약간 역할 배분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새누리당 쪽, 친박 쪽은 완전 뭐 수구의 원칙을 지켜서 전공법으로 나가고 개보신당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촛불의 힘을 역이용해서 활로를 모색하고 뭐 이렇게 역할 나눠지지 않나 지금. 그래서 일단은 뭐 철저한 이제 청산, 계산은 우리 확실하게 해야 된다. 네. 이런 남김없이. 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현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수 진영이 원래 이 개헌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이제 상대의 바르셀로나? 힘을 이용하는 건데 보수 진영이 솔솔찮게 이렇게 개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개헌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치구조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던데 그것과 별도로 지금 시기에 지금 촛불이 일고 있는 시기에 보수 진영에서
개헌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부분이 제가 뭐 축구 전략판이죠.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 해보세요. 예. 이 오른편에 보면 그라나다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그 프리메라리가 하위 레벨에 있는 팀이긴 한데 잘 몰라요. 예, 바르셀로나는 알겠어요. 네, 이 그림을 가져온 게 그라나다는 보면 이제 원탑이죠. 지금 보면 원탑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저 그라나다와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원탑 스트라이커를 꽁꽁 묶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골을 넣을 거야? 골 넣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단임제, 5년 대통령 단임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 그라나다 팀의 이 원탑 스트라이커 체제와 같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지만, 그죠? 그 권력자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권력자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버리게 되면, 그죠? 국민이 이길 수 있습니까? 권력이. 이길 수 없죠. 이게 지금 국민주권 시대에 드러나는 표상이지 않습니까? 5년 대통령 중심제를 가지고는 국민들을 제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기득권 세력들의 꼼수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왼편을 보세요. 요즘에 유행하는 바르셀로나 MSN 라인이 딱 떴지 않습니까? 바르셀로나가 왜 이렇게 강력해졌습니까? 축구에서 MSN 라인이 뜨면서 MSN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와 수아레스 그리고 이제 네이마르가 딱 치고 공격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세 명이 동시에 공격을 떠버리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아니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메시가 골을 넣을 건가? 라고 해서 메시를 집중 마크하는데 갑자기 옆으로 어시스트를 딱 해가지고 수아레스가 골을 넣어버리고 그럼 수아레스를 막아야 되나 하는데 갑자기 또 여기도 있어 해가지고 네이마르가 골을 넣어버리고 이거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요. 어떻게 이기라는 거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득권 세력이 시스템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바르셀로나처럼 가자. 이 3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헌을 진행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권력 분점이 됐건 간에 아니면은 이제 내각제로 개헌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 그죠? 저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예를 들어 A라는 정치인이 있을 때 그 정치인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세를 취하게 되면 공격하는 원탑을 바꿔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각제로 개헌을 하든가 이렇게 만약에 개헌이 돼가지고 권력 집중이 완화가 되게 되면 기득권 세력은 자기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이를테면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민중들 공략을 해가지고 완전히 민중의 고의를 짜내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가든지 아니면은 뭐 장관이 어떻게 가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쥐어짜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누구를 상징적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하기가 애매해지는 형국이 초래된다는 거죠. 바르셀로나 팀을 보면 저렇게 3탑 체제로 가고 그래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다 국민들이 그 부분에 약간 실감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를 날렸잖아. 네. 날렸는데 황교안이 살아남아 있고, 그렇죠. 조윤선이 살아남아 그렇죠. 있고, 한민구가 살아남아 있고. 지금 이야기되는 거는 이제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집단적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제끼면 그 다음이 또 나오고 당연히 또 나오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17년에는 국민 주도 민주정부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를테면 2012년 대선에서 보면 야권에서 단일화 요구가 있고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있어 왔던 야권 단일화나 이제 경선 이런 부분들은 이게 국민들이 경선과 단일화를 주도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렇죠. 당별로 한 거죠, 그냥. 그렇다면 뭐 2012년만 해도 문재인, 안철수 둘이 어떻게 단일화하냐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그거를 국민들이 주도해가지고 뭐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를 이루어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론에 일정 영향은 있었지만. 예. 근데 뭐 결국은 그 정치인들의 결단에 의한 거고 결국에 안철수가 뭐 삐져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뭐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식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애당초 이것을 주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정부를 구성을 하자. 이게 2017년에 좀 촛불의 민심 아니냐 이거죠.
결선 투표제도 국민이 주도하는 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알겠지. 이를테면은 제도화해가지고 서로 아무리 아웅다웅 한다 하더라도 군수 후보가 약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그것과 이렇게 법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막 그 경쟁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과 천만의 촛불이 터져 올라가지고 촛불의 열기 속에서, 그죠. 촛불이 주도하는 경선을 하는 것과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낫냐. 그죠. 곽 박사가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이제 국민 주권 시대예요. 주권 시대고 뭔가 지도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심부름꾼 머슴을 원하는 거고 의사를 대변하는 대변인을 원하는 거고 그런 거면 이번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그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원하는 방향이 뭘까 이번에 저는 한 2주 전에 한번 그 뭐 문재인 씨, 안희정 씨, 이재명 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반문연대 때문에 논란이 잠깐 된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의 방향이다. 왜냐하면 기본 전선은 반박, 반새누리잖아요. 여기에 모든 게 1번 복무되는 방향에서 나머지 일들이 펼쳐지는 건데 그러면 이 야권 진영에서는 어떤 형국이 돼야 되냐. 야권 진영에서. 근데 야권 진영에서 저는 기존에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당에서 알아서 후보 뽑고 대선 후보 민주당에서 알아서 뽑고 뭐 소수 진보 정당에서 알아서 뽑고 그러고 나서 곽 박사 얘기하셨던 대로 정치인 간의 여론을 추이를 보고 결단을 하고 뭐 이런 건데 그리고 당별로 후보를 뽑을 때도 뭐 당원 뭐 그런 게 있죠. 당원 몇 프로 그리고 국민 여론이라 그러나요? 일반 무작위로 전화해가지고 여론조사 결과 얼마. 비당원 얼마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후보 자체를 뽑는 데서 야권의 후보를 뽑는 데서 그냥 당별 후보가 아니라 이 야권 전체에서 후보를 뽑는 데서 국민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도를 뭔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이면 네. 좀 더 직접적으로 지금은 어찌됐든 당에 맡겨져 있는 거잖아요. 당 그것도 상층부에 맡겨져 있는 건데 이게 아니라 촛불이 1000만까지 됐으면 다수 야권의 절대 다수 대중이 광장에 있는 현황이면 이 의사가 뭔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 제도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냐. 근데 저희가 뭐 이 선거법이나 뭐 이런 정치 일정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 방향이 좀 상식적이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모색은 해봐야 되고 네. 뭐 필요하면 임시국회 때 입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더라도 가지고 뭐 지금 결선투표제도 안철수가 결선투표제 얘기한 거는 뭐 몰라서 한 겁니까? 그거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걸 만들 바에는 차라리 촛불 경선제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냐. 우리는 뭐 이렇게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왜? 아니 죽 서서 개줄 일이 있습니까? 그 보수 후보 단일화를 왜 시켜주냐고. 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죠. 아니 저도 촛불 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 여기에서 이 촛불이 뽑는 이런 후보들이 되면 좋겠다?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계속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방식에 대한 문제는 약간 더 열어놓고 누가 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하셨는데 방식은 아직 더 연구를 해봐야 되죠. 근데 지금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촛불이니까 거의 2달이 넘었어요.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촛불을 했던 주관했던 데가 있잖아요. 태진행동. 예. 태진행동이 본질적으로는 저희가 이거를 이미 정치권에게서 전국 주도력의 공을 저희가 가져온 거잖아요. 광장이. 이미 가져온 상태다. 근데 이거를 굳이 또다시 정치권이 우리가 필요한 법 제도적 장치와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되지만 이 논의 주도력은 광장이 유지를 해야 된다. 지난 2달처럼 연말처럼. 그렇게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지금 촛불을 주관했던 박근혜 태진 비상국민행동, 박근혜 정권 태진 비상국민행동, 뭐 약칭으로 태진행동이라고 하는데 이 태진행동이 현실적으로 그걸 주관할 수 있지 않냐. 예를 들면 지금 결선 투표를 하든 뭐 대선을 하든
전부 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도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근데 오히려 태진행동이 뭐 여러 면에서 아직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기를 좀 더 준비를 시켜서 여기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낫지 않나. 여기가 지금 2,000개 단체가 넘어요. 참가한 데가. 그리고 전국의 대부분 지역들이 다 가입을 돼 있는 상태고. 근데 여기가 지금까지는 주말 촛불을 잘 준비하는데 좀 역할을 다 했다면 이 촛불의 힘이 대선에 뭔가 반영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이 단위가 이런 광장의 선관위 역할?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또 하나 넘어야 될 게 있어요. 이 단위가 한다 하더라도 이제 야권 후보가 당별로 경선은 할 수 있지만 당을 넘어서 경선하는 문제? 당을 넘어서 오픈 프라이머리? 뭐 이런 걸 하는 데선 선거법이 아마 걸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그게 지금 그럼 당을 오히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을 탈당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꼼수죠. 탈당을 해서 이걸 위해서 탈당을 해서 후보들만 경선을 할 수는 있어요. 무소속 상태에서 촛불 후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 이거를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예를 들면 결선 투표 개정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처럼 이 태진행동이 토론을 해서 이러이러한 걸 하기 위해서 선거법 이거 개정하자 하고 국회에 우리가 논의를 던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오히려 낫지 않나? 맞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또 이 대선의 국민의 의사 반영을 위해서 정치권이 토론해 주십시오. 이거 자체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우리가 안을 내고 여기에 필요한 역할을 정치권에 요구를 하는 오히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난 2달여간 성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태진행동에. 아우 큰 성과가 있죠. 큰 성과가 있는 거고 국민들도 좋게 봐주신 거고. 근데 이 단체가 이제 또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에서 또 의사 수렴의 창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현실적으로 지금. 그리고 제목도 이제 박근혜 태진 이제 비상국민행동이 아니라 약간 더 발전해서 87년에 한번 있었잖아요.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있었잖아요. 이런 방향에서 뭔가 국민정부 수립을 위한 뭔가 촛불이 주도하는 국민정부 수립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뭐 이런 걸로 좀 약간 상승 발전 진화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단순히 촛불 자체가 범국민 운동으로 이제 승화돼 버린 상황이고. 그때 너무 아쉽잖아요. 87년에 범국민 운동본부가 있었어요. 민주헌법을 쟁취했다고 성과적으로 발표를 했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뭐 죽 써서 개죠. 죽을 완전 잘 써서 개를 그대로 갖다 바쳤죠. 노태우한테 후보 단일화를 못 시켰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까 뭐 방송 시작할 때 곽 박사님이 낙관한다 정권 교체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다. 박근혜가 기자간담회 한 거 보세요. 보통 놈들이 아니에요. 쟤네가 가지고 있는 가용 자산을 총동원해서라도 정권 교체를 막으려고 할 텐데 아직은 5개월 빨라도 5월 조기 대선이라고 했을 때 5개월이나 남은 상황인데 반년이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촛불이 더 개입력을 높여야지 그러지 않다가는 87년 꼴이 또 안 나라는 법이 없다 지금. 일단 아직은 그냥 아이디어 수준인 거지 않습니까? 이 촛불 경선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퇴진행동이 보여줬던 모범을 우리가 한번 따라볼 필요가 있지 않냐. 아니 100만 명 집회를 매주 하는 걸 언제 해봤어요? 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집회 기획자를 하더라도 제가 장담하건대 거기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최대 기획해본 집회들이 해봐야 뭐 10,000명 단위 그런 집회들일 거란 말이에요. 10만 이런 건 있죠. 10만 있었네. 세월호 때 워낙 많았어요. 그러네. 10만 있었네. 근데 100만 단위 집회를 매주 하는 걸 언제 기획해봤겠습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비용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씩 날아가는 판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내잖아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촛불 경선이라는 게 저는 정신과 기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촛불의 힘으로 우리의 후보를 정해보자. 지금 뭐 민주당에서 후보 딱 정해서 와요. 뭐 국민의당에서 후보를 정해서 와. 그렇다고 촛불에 내나. 무조건 열광하고 이런 때는 지났다. 의사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정당 구조와 시스템으로는
이미 어렵다는 게 판가름 된 거 아니냐 이미 지난 총선에서 4월 총선에서 작년 총선이거든요. 작년 총선에서 판가름 된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부족해도 여기서 뭔가 민심을 반영한 촛불 경선, 대선 후보 경선, 야권 후보 경선 이런 판은 어떻게든 좀 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정부를 구성할 거냐. 저는 이렇게 했을 경선의 성격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맞아. 촛불로 하면. 그래서 저는 경선의 기조와 이게 되게 중요하다. 예전에 야권 연대 있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안철수 대표 지금까지 삐져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어쨌거나 기존의 이런 정당이 중심이 되는 경선 이거는 단일화는 승자 독식이에요. 이기면 다 먹는 거야. 지면 미국식이네. 아무것도 없어. 그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는 감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지금까지의 야권 연대 뭐 경선 단일화가 첨예한 논쟁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지면 끝나거든. 이기면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기조가 그런 부족점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전부 다 이 아주 기쁜 마음에 그리고 하나의 국민의 축제장을 받아들이기가 애매해진 면이 저는 실제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촛불의 열기로 보완하자 이거죠. 함께하는. 그래서 이거를 경선을요, 그죠? 그냥 이제 승자 독식제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그죠? 1등은 뭘 하고 2등은 뭘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섀도우 캐비넷을 미리. 그죠? 섀도우 캐비넷에서 미리 정해놓고 경선에 원래 정하잖아 자기들이. 그거를 촛불에서 정하자는 거예요 미리. 촛불로 정하는 거죠. 네. 좋은데요? 1위 대통령은 이를테면 뭐 누가 하고 현실적으로 문재인이 지금 문재인이 제일 높으니까. 그럼 이제 좀 지나면 만약에 그럼 문재인이 대통령 하면 라반특 이제 언제 이재명 바에서 문재인 바로 갈아탔냐? 아니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러면 총리는 누가요? 총리는 안철수가 해야 되나? 총리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걸 다 정하는 건 애매한데. 예를 들면 상을 이해하자는 거니까. 아니 난리나요. 이거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곽 박사 얘기하려니까. 저는 총리는 전체 경선에서 두 번째 득표를 하시는 분이 그게 합리적이네. 총리를 하는 게 그러네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개헌 논의도 있으니까. 그 공약으로 걸어놓고 구태여 뭐 당선된 다음에 이런 개헌을 하겠다 하면 1, 2위가 대통령과 총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또 궁금한 거. 세 번째?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누구로 할 거냐 그러면 난리 나요. 난리 나니까 그냥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1등이 대통령, 2등이 총리, 3등은 누가 할까? 3등은 뭘 할까? 누가 할까가 아니라. 저 같으면 국정원장 하겠어요. 국정원은 해체돼야 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해체해야죠. 그럼 누가 하겠어? 없애야 되는데. 그렇지 가장 않아요? 애국적인 일이니까. 네. 가장 애국적인 사람이 하면 되겠네요. 나중에 윤기진 의장님이 가가지고 국정원을 해체하고 그냥 다시 야인으로 저는 돌아오세요. 외부에서 역할을 할게요. 그냥 야인으로 국정원 돌아오세요. 해체 외부에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저는 세 번째는 이 민족 사적 이 기류에서 통일부 장관이 어떠냐. 좋네요. 실제로. 근데 이건 통일부 장관은 이정희 전 대표가 하시면 너무 좋겠네. 좋습니다. 저는 정말 애초에 2012년부터 법무부? 법무부 할 사람은 제가 볼 땐 몇 분 더 있을 것 같고 법무부 장관 할 사람은. 통일부는 이정희 대표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이정희 전 대표님도 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이정희 전 대표님만이 잘할 수 있는 일로 그럼 보면 통일부 장관. 통일부죠. 왜냐하면 법무부는 또 다른 법조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맞습니다. 통일 문제라든가 민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탁월한 견해도 가지고 계시고. 그 상상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교육부, 법무부, 뭐 이런데 사람들 쭉 지금 촛불 광장에서 신망을 얻고 있는 정치인들 쭉 배치를 하고 꼭 이런 사람들 다 아니라도 야권의 후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야권의 후보 이제 문재인 씨나 이재명 씨나 박원순 씨나 안희정 씨나 다 나름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는 정치에 약간 다 세력화되어 있는 분들이시죠.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다 하나씩 맡으면 그거보다 이게 어벤져스네요. 드림팀이고.
좋습니다. 국민들이 볼 땐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아, 보세요. 경선 2등, 그럼 이렇게 되면 경선 2등 했어. 만약에 2등 했는데 이제 총리를 해야 돼. 그러면 삐져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못하죠, 이제.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미리 촛불 경선 때 이런 거를 뭔가 공동의 약속 같은 걸로 해놓고 하면 지지율 순위별로 다 정해놓는 거지. 괜찮겠다. 네. 아, 그리고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게 대선이 끝나면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선이 끝나고 국민의 정부 때 참여정부 때 보면 대선 끝나고 나서 전쟁이었잖아요. 네. 근데 대선 끝나고 나서 이 뭔가 단결된 이게 구조화돼서 뭉쳐 있었을 땐 그래야 또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약간 패배주의가 상당히 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집단이나 세력들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한 세력이 변화시키겠다고 나서면 그래 그럼 네가 해봐라 이러고 다들 팔짱 끼고 구경을 한다는 거지. 지금까지 있었던 뭐 지금의 야권 성향의 약간 좀 이제 개혁적 성향의 정권들을 보면 한두 명의 정치인들이 전부 다 자기 사람을 가지고 혼자 한번 해보려고 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랬을 때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 다 합쳐도 지금 대똥말똥한 판에. 저는 퇴진행동 저는 좋은 아주 케이스라고 봅니다. 2천여 개 단체들이 모였잖아요. 2천여 개 단체들이 모이니까 100만 촛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득권 체제를 거세게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 퇴진행동이 2,000개 단체 중에 한두 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라 그래봐요. 그거 기득권 세력들이 김기춘 실장이 딱 보면 비웃습니다. 네가 뭐 하냐 하면서 화살에 딱 부러뜨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간첩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데 이게 2,000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들이밀어 버리니까 이건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차후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촛불이 주도하는 국민정부, 이 정부는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면 한두 정치인이 책임지는 시스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70년의 이 거하게 이 기득권 세력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힘을 합쳐야 된다고 전부 다. 모두 다가 모여가지고 돌멩이 하나를 보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내가 지금 경선에서 졌다고 떨어져가지고 삐져가지고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치, 그런 정권을 만들어요. 안철수한테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있죠. 전 있는데. 아 그래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팀으로 구성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와, 너무 좋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요, 뭐 독판 치는 정치라는 게 있을 수가, 배제의 정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배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또 개헌을 하자 그러고 그죠? 개헌은 물론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개헌해야 한다고 보는 게 대한민국 헌법에 영토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쟁을 예비하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수복 지역이니까 빨리 북한 쳐들어가가지고 영토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보안법을 낳는 그런 이제 조항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개헌은 필요한 건데 지금 시기에 우리가 차기 권력 구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권력 구조를 만들 때 뭐 개헌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촛불의 힘으로 우리가 어벤져스 팀을 한번 만들어 보면 그러면 저는 김기춘 실장이라고 뭐 완전히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저는 이게 촛불의 여론을 수렴하는 측면도 있고 아직은 누릴 때가 아니라 싸울 때이기 때문에 단결해야 된다. 뭉쳐야 된다. 그래서 뭉쳐서 더 싸우자. 이런 기조에서는 얘기 나왔던 촛불 경선, 얘기 나왔던 국민 어벤져스? 촛불 어벤져스는 난 어벤져스 미국 영화잖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미국 영화라도 뭐 상관은 없는데. 네, 그러니까 만화 캐릭터 다 나와요. 애들 좋아하는 캐릭터는 잘 다 나와요. 싸우는 사람들. 네, 잘 싸우는 드림팀. 사람들. 또 뭐 좋은 말 없어요? 독수리 어용제? 독수리 언제는 일본 만화죠. 일본 만화. 하여간 뭐 그런 방향에서 국민들이 든든할 만한 딱 이런 게 만들어지면 너무 흥이 나지 않을까 오는 봄이. 근데 우리가 정치인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뭉쳐야 된다는 거죠. 혼자 하려 하지 마라. 택도 없다. 이거를 후보들이 주장을 하면 좋겠어요. 좋아요. 아니 우리 누가 이기든 촛불 경선 문제는 또 차치하고라도 누가 이기든 같이 구성하자.
아직 싸워야 되는데 다음 정부의 1번 과제는 적폐청산인데 단결을 해야지. 단결 안 하고 누가 됐다고 그 혼자 하면 이게 이길 수 있겠냐. 그리고 어딜 가서 찾아봐도 지금 후보 지지율 몇 프로 1, 2, 3, 4, 5위 5위까지 모아놓으면 그게 다 단결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번에. 네. 그래서 우리 촛불 경선과 국민 예비 내각 이런 방향에서 하여간 뭐 새해 뭐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기고 우리 오늘 신나연 쌤 네. 어때 애청자로서 잘 네. 이거 촛불 갈 때마다 네. 퇴진행동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네. 생각 좀 많이 들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새로운 또 촛불의 힘으로. 아니 다들 고마운 분들이니까 네. 언제나 이제 지지하고 박수치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퇴진 행동이 좀 더 아까 그런 면에서 2천여 개 단체를 대표하는 뭔가 모양새를 더 갖춰야 된다. 그냥 지금처럼 그냥 안 보이는 곳에서 그냥 집회 준비 잘 하시는 걸 넘어서 지금 야당, 뭐 여당과의 투쟁은 물론이고 야당이 분열되지 않게 단결을 지향하도록 호통도 치고, 뭐 보듬어도 주고, 이런 견제도 하고 견인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국민 의사를 100%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퇴진 행동이. 이제는 저는 촛불의 시대가 왔으니만큼 뭐 일반 진보 진영의 단체들도 저는 이런 건 물론 없다고 생각하지만 뭐 실제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뭐냐 이름만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저는 2천여 개 단체라고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그 경향신문의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 2,000명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수천 명이 움직이는 그런 대규모 단체 퇴진행동 단체가 그렇지는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는 촛불에 국민들의 목소리와 눈초리가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입 단체 대표자 대회 한번 해야겠다. 2,000명 그럼 모아서. 2,000명 오나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매우 어마어마한 거죠. 매우 강력하게 촛불을 지속해 나가는 동력이 되죠. 힘이 되는 거죠. 네. 괜찮다고. 괜찮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해서 뭔가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번에 우리 퇴진행동 관계자 한번 왔잖아요. 버스 그럼 넘자고 네. 하신 분. 퇴진행동을 더욱더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퇴진행동에 힘을 실어주는 과정에서 그들이 뭐 촛불 경선이라든지 차후에 이제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과정까지도 한번 그들이 한번 해봐라라고 과감하게 좀 밀어줄 수 있지 않나. 네. 오늘 승혜 씨가 빠지고 우리 애청자 신나연 쌤을 모시고 신나연 쌤의 참관한 방송 참관한 방송 그 42회 촛불 라디오 밤미뜨기 촛불 경선과 국민 예비내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팔아 한몫 챙기신 군자 아빠들 돈도 대물림 땅도 대물림 권력도 가진 부자 후손들 일본 장교가 대통령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 거리니 일본 놈들이 망언을 하고 이 나라 없인 여기며 조롱한다. 적결하여라 진일 매국노 민족의 자존 지켜 세워라.